명절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나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진짜 없는 겁니다. 25살 때는 소주 한 병이면 새벽 3시까지 떠들었던 사이가 이제는 같은 방에 있어도 남남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형이랑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형제한테 마지막으로 눈 마주치고 웃은 게 언제인지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250년 전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형제조차도 남이 된다. 이 말이 쓸쓸한 건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과 18년을 편지로만 버텼고 형이 죽고 난 뒤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통곡한 사람의 말이거든요. 오늘은 이 형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부터 밀어내게 되는지를 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어릴 때 형제라는 건 참 단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마제마을 한 집 마당에서 뒹굴던 네 형제가 있었거든요.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막내 정약용. 이 집안 아이들은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장난 치다가 저녁밥 먹으러 같이 뛰어들어왔어요. 겨울이면 가까운 절에 올라가 나란히 앉아서 글을 읽었습니다. 형 약전은 서경을 펴놓고 동생 약용은 맹자를 읽었어요. 서로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밤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였겠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고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형제라는 게 복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고 아무도 숨기지 않고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각자 과거 시험에 붙고 벼슬길에 오르고 가정을 꾸리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우리랑 판박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 벌기 시작하면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처음엔 안 느껴요. 명절에 모이면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형이 요즘 뭐라고 사는지 나는 모르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엔 통장 잔고까지 말했는데 언제부턴가 월급 얘기도 사업 얘기도 안 하게 된 그 시점. 형 정약자는 자연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관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바다 생물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해양생물 백과사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형입니다. 동생 정약용은 정반대였어요. 세상을 뜯어고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행정 시스템, 부패한 관리를 감시하는 법, 세금 제도 개혁, 이런 걸 설계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형은 물고기를 보고 동생은 제도를 봤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랐는데도 서로를 인정했던 건 어린 시절 그 절에서 나란히 글을 읽었던 시간이 바탕이었겠죠. 그래서 이 형제를 단순히 우애가 좋았다로 정리하면 아쉬운 겁니다. 이들은 서로를 유일한 지적 동반자로 여겼어요. 아버지도 아내도 제자도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형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내 생각을 형만은 알아줄 거라는 확신. 그게 이 관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옵니다. 함께 걸어가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집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하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막내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가 결정됩니다. 서울에서 끌려 내려오는 길, 전라도 나주에 율정점이라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거기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초가주점, 새벽 등불이 푸르스름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샛별을 바라보니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운 정을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두 사람 말을 잃었습니다. 억지로 말을 꺼내려 하니 목이 메어 오열이 타졌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이 밤을 율정별이라는 시로 남겼어요. 흑산도 멀고 먼 곳, 바다와 하늘뿐인데 형님은 어찌하여 그 속으로 가시어야 하는지. 이게 단순한 이별이 아닌 게 이 형제는 이 밤 이후로 다시는 얼굴 못 봅니다. 18년이에요. 18년간 편지만 오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톡 일십에 서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몇 달씩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배편이 끊기면 편지도 못 보내거든요. 겨울엔 바다가 거칠어서 소식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18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유배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던 형제와 사업 방향이 달라지면서 연락이 뚝 끊긴 적이 있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보다 허전함이 더 크더라고요. 그 허전함의 정체가 뭔지 한참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줄었다는 공허함이었어요. 정약용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겉으로는 학문 이야기만 가득해요. 형님, 이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야 합니다. 처음 쓴 것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야말로 훗날 배울 이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잘 들여다보면 학문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형,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나 여기서 뭔가 하고 있어.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 쓰기엔 조선시대 선비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형, 정약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서 동생에게 보내면서 이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고 물었어요. 학술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동생아, 나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는 안부였던 겁니다. 가만 보면 이 형제가 대단한 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졌는데도 연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래요. 편지 한 장 쓰려면 며칠이 걸리는 시대입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말려서 접어서 배편을 기다려야 해요. 그걸 18년간 꾸준히 했다는 건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현실에 갖다 대면 좀 씁쓸해져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면 전화가 됩니다. 카톡 한 줄이면 안부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 손가락을 안 움직입니다. 250년 전 사람은 배편을 기다려가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일십을 해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정약용이니까 가능한 거지. 보통 형제는 원래 멀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그래요. 2023년 독일 사회학 연구에서 성인 4명 중 1명이 형제와 한 번 이상 단절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해요. 한국은 더 직접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 관련해서 형제끼리 법정에 서는 경우가 2014년 663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1872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어요. 형제끼리 법정에 선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수년간 말 못할 감정이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멀어지는 건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결혼하면 새 가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명절에 처가를 가느냐 시댁을 가느냐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던 중심축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라도 모일 이유가 없어져요. 거기에 재산 문제까지 끼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돈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생기면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전세도 빠듯하고, 그 차이를 서로 모르는 척하다가 상속이라는 계기가 터지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돈 문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이 관계를 망친 게 아니라 달라진 상황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였다는 닷.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오해하고, 오해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침묵이 되는 거예요. 정약용도 이 패턴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끼리 깊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친구에게도 박하다. 이건 사랑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보여준다는 관찰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좀 섬뜩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형제와 멀어진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연락 안 하기, 서운함 삼키기, 기대 접기, 혼자 감당하기. 이게 형제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슬쩍슬쩍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형제 말고 다른 가까운 사람한테도 비슷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진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잘 안 되니까 주변 사람한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냥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실패가 부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설명하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왜 시작했는지,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니까 나중엔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거리를 둔 건 분명히 내 선택이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까 그건 또 서운한 겁니다. 모순이지요. 왜 아무도 안 물어봐 주지 하면서 정작 내가 먼저 문을 닫아놓은 거잖아요. 이 모순을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정약전이 세상을 떠난 건 1816년입니다. 흑산도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어요. 정약용은 그 소식을 강진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유배 중이니까 달려갈 수도 없었어요. 장례에도 못 갔습니다. 형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가 남긴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처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이 알아주지 않고, 형제나 집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알아주는 분은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슬프지 않을까. 이건 단순히 형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존재적 고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제자가 있어도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건 다른 차원의 외로움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같은 마당에서 뛰놀았고, 같은 절에서 글을 읽었던 그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맥락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해볼게요. 정약용은 형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마음을 전했을까요? 편지를 꾸준히 보냈으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문과 원고 이야기예요. 형, 보고 싶다. 형, 고맙다. 이런 말을 직접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선시대 선비의 체면이 그랬겠지만 그래도 형이 죽고 나서 저렇게 통곡했다면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랑 완전히 똑같아요. 고맙다를 못합니다. 보고 싶다를 못해요. 형제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어색하니까, 쑥스러우니까,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못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안부가 아니라 부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정약용처럼 나를 알아주는 분이 떠났다고 울어봤자 그 사람은 이미 없으니까요.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제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답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관계의 최소 유지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완전히 가까울 필요는 없어요. 예전처럼 매주 만나고 속마음을 다 꺼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끊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연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정거리입니다. 매일 전화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우면 1년에 서너 번이면 됩니다. 잘 지내? 이 세 글자면 충분해요. 그게 쌓이면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정약용 형제가 편지로 18년을 버틴 것도 이 원리입니다. 매번 깊은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원고 잘 되고 있느냐, 뭐 괜찮으냐 이 정도였거든요. 심오한 인생 상담을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안부가 18년간 쌓이니까 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분은 나를 알아주었다는 확신이 남았던 겁니다. 저도 지금은 형제와 거의 안 만납니다. 1년에 명절 2번 정도가 전부예요. 예전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좀 더 연락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멀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그 부담이 또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더 멀어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합니다. 안부 문자는 보내요. 답장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가 뭘 하든 그건 상대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은 형제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세요? 한 달 전이요? 석 달 전? 혹시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죠. 정약용이 스스로 쓴 무덤 비문, 자찬 묘지명에서 자기 인생 60년을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가 말한 죄가 뭐였을까요? 학문을 게을리한 것? 그 사람이 500권 넘게 책을 썼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정치에 실패한 것? 유배 중에도 경세유표를 썼으니 그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저는 그게 진짜 회한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형제 사이가 세상에서 가장 긴 인간관계라는 거 아세요? 부모님은 먼저 떠나시고 배우자는 중간에 만난 사이이고 자녀는 나보다 늦게 왔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형제입니다. 그 긴 관계를 우리는 너무 쉽게 바쁘니까 각자 사니까로 정리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약용은 형과의 편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건 학술 자료여서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삶의 증거였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다는 증거,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 편지 한 장 한 장이 그 증거였던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거창한 화해나 뜨거운 재회 같은 거 아니어도 돼요. 안부 문자 하나, 명절 전화 한 통,
그게 시작입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마세요.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연결이에요. 끊어진 줄 알았던 줄이 사실은 아직 이어져 있었다는 걸. 그 문자 하나가 알려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